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 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그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원 뉴데일리 충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아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지하차도가 강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인근 도로공사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철거했다가 부실하게 쌓은 임시 제방이 불어난 강물에 무너지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임시 제방을 부실 공사한 현장 소장 57살 전모 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최소 징역 15년은 줘야 하는데 규정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깝고 무기력함까지 느낀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무겁다며 줄여주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확정된 겁니다. 아쉽더라도 거기서 더 감형이 안 된 게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벌 받을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송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45명 중 2명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나머지 재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서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신 교수님. 네, 지금 유족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감형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 댓글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무자만 처벌하느냐 이런 이제 댓글도 있습니다만 실무자도 어쨌든 법규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정해진 각종 규칙들 이런 것들을 위반해서 했다 그러면 처벌은 뭐 당연한 거죠. 선진국 사례들과 비교해서 보면 영국의 과실치사법, 산업과실치사법, 호주의 이제 그 산업살인법, 캐나다 중대재해처벌법, 우리와 비슷한 이제 법들을 보면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무기징역 그리고 20년 이내 징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높은 형량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1심에서 재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한선이 여기까지라서 정말 아쉽다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려는 의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가장 위에 수뇌부들 이것들을 지시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를 했어야 될 그 수뇌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를 받지 않은 예를 들어서 행자부 장관, 한경구 장관 등등에 대한 비판이 댓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김정원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저 오송 참사는 뭐 1심 재판부에서 이제 그 자연재해가 인재로 이렇게 이제 그 사실 규정을 했기 때문에 선고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재판도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이제 과연 이범석 시장하고 이상래 전 행복청장에 대해 재판이 6월 1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법 적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저는 그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들 이 두 사람이 어떤 만약에 처벌이 된다라면 상당히 뭐 공적기관에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형사 재판도 이어지지만 민사까지 가려면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도지사는 이제 그 부분에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범석 청주시장이 이제 어쨌든 기소가 됐는데 아마 시민들 또 유가족들 이 부분에서 아마 뭐랄까 냉철하게 지켜보겠습니다만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저는 가장 관심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재성 변호사님. 네. 일단은 양형이 예.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게 확정된 그 양형에 대해서는
우리 형사법 자체가 죄형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많은 형량을 있는 대로 주고 싶어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사법 체계의 어떤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고, 다만 기소된 사람이 총 45명인데 지금 2명은 확정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대다수의 이제 피고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예. 물론 그 중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뭐 청주시장 등을 몇 명을 제외하고서 대부분 이제 그 혐의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현장 수장과 감리단장에게 적용된 징역 6년, 징역 4년 이것이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기준점으로 전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최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법원 판결 뉴스를 보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양가 감정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다행인 것은 뭐 다들 뭐 아시는 것처럼 오송 참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법적 처벌을 확정한 첫 사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전히 뭐 매우 일부이긴 합니다만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았다. 앞서 이제 유가족 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조금 안타깝고 좀 아쉬운 점이 더 많이 드는 것이 1심보다 형량이 좀 낮아졌죠. 예. 2심에서 이제 그것이 다시 이제 대법원을 통해서 확정이 됐는데 유가족분들은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지는 과정도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고 속상해 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결과가 사실은 뭐 다행히 형은 확정되었지만 낮아진 그대로의 형량이 그대로 이제 유지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 여전히 많은 유가족 또 생존자분들은 트라우마로 인한 뭐 많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서가 해결될 수 없고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과정들이 전제되어야 사실은 그분들의 마음도 또 신체도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럴 만큼 충분했나라는 질문은 전 좀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송지하도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또 피해자 보상 어느 것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위원회 같은 거,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기관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가 어떤 물에 대한 거 이런 거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불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각종 인재에 대한 부분들. 엊그제 그 야구장에서 뭐가 떨어져서 사망 사고가 예.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인재죠. 그러면 그 원인 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예를 들어서 정부나 지자체장이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별도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수사기관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자체단에서도 꼭 필요하겠다. 또 한 가지는 피해자는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다든지 부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부분 보이잖아요. 그럼 지금 피해자 보상의 문제가 계속 난항을 겪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충북에서 대표적으로 의료비, 후불제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피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까지는 선 보상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정확하게 원인 결과 규명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 부족분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은 우리 지자체단에서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제도적 보완책.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유족들이라든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강화를 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위무하는 게 가장 더 급선무겠죠. 예, 국장님. 예, 사회적 참사 이후에 따라오는 늘 숙제가 있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뭐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이 말을 하면 이제 시민들이 이야기하면 왜 매번 같은 이야기냐, 맨날 같은 구호하는 거 아니냐,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하시는 분들 안타깝지만 계십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 참사 이후에 이런 구호들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과제들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요. 예. 오송 참사 역시 그것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사회적 참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게 잘못됐냐 아니냐, 어떻게 처벌할 거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기도 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오송 참사 역시 진상규명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과정으로서 유가족협의회 또 생존자협의회 또 시민단체에서도 계속적으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해 왔고요. 다행히 지난해 이제 야당 국회의원 188명이 전원 이제 참여를 해서 국정조사까지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탄핵 상황이 이어지고 대선 상황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 사실은 이 안건들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어서 좀 불안함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 국정조사가 사실은 진상규명, 제대로 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제대로 책임지도록 하는 첫걸음이 저희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없이는 사실은 제대로 된 추모, 가장 큰 추모는 진상규명이다라는 말이 가장 빛나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제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분명합니다. 네, 대표님. 이제 국정조사가 이렇게 참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현희 이제 의원이 대선 이후에 이제 국정조사를 좀 하겠다 이렇게 좀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책임자 규모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책임자 뭐 이 사고 원인부터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보상이라든지 또 어떤 그 추후에 재발 방지책이라든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백서나 이런 것 제대로 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저 제천 화재 참사 같은 경우도 그 사례 보면 항상 그런 대형 사고 그 전에 있었거든요. 매뉴얼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막상 사고가 터지면 우왕좌왕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송 참사도 처음에 경찰관이 갔지 않습니까? 가서 현장만 제대로 봤더라도 이걸 막을 수 있었는데 이런 그 제대로 된 어떤 그 매뉴얼 또는 실행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정말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오송 참사 이후에 이런 대형 참사는 물론 충북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번 참사 사건의 형사사건 조사에서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주시장 등이 이제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네. 3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주시장 포함해서요. 근데 물론 거기에 이제 법인도 포함되긴 하지만 사람만 따진다고 하게 되면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은 3명인데 특히 청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소 범죄 사실의 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예.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청주시에 중대재해 TF팀을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그 전문 지식이 있는 직원,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거기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행정직렬 직원 1명을 배치해놓고 형식상, 서류상의 그 보고 절차만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지도 않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와 같이 청주시장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그 혐의로 지금 기소를 했는데 이제 공소장이 접수된 상태이고 청주시장은 이제 거기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뭐 변론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 만약에 검사가 이걸 기소하면서 뒷받침한 증거들이 정말 그 혐의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청주시장 입장에서는 나한테 주어진 청주시에 주어진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그와 같은 TF팀을 제대로 가동할 수 없었다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즉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 그러면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주어진 인력과 예산 하에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했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뭐였는지를 보여줘야지 여기에 대해서 뭐 무죄가 되든가 아니면 형량을 더 낮추든가 그런 갈림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재판 과정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송 참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첨단 AI 시대입니다. 소방 시스템, 출동 시스템, 안전 시스템이 전부 AI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종 재난안전 문자도 받잖아요. 근데 그보다 사실 그때 왜 이런 게 안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딱 내비게이션이 몇 개 해당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디가 위험하다 하면 다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내비 단계에서 재난 경보가 오고 차단을 하고 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맞물려서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국장님. 예,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전에는 앞서 다들 짚어주신 것처럼 제대로 된 조사, 수사가 우선 기본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11년 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저 오송 참사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송 참사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하고 시스템과 여러 가지 바꿔야 될 것들은 충분히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에 앞서 조금 더 기본적인, 근본적인 수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김영환 도지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나 유가족협의회 또 생존자협의회에서는 항고서를 제출을 한 상태이고 예. 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분명히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관리 책임, 지방도와 지방도에 위치한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을 지고 현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는 여기로부터 비껴난다라는 사실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이 부분부터 제대로 좀 수사가 제대로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예. 충북도 청주시 자치단체에 재난 관련된 대응 매뉴얼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잘 마련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부서가 갖춰져 있고 매뉴얼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적재적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부터 재난 대응 이후 사후에 피해자나 이들에 대한 이제 지원 대책까지가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작업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자치단체나 공무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서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버티면 지나갈 수 있다라는 인식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례로 이제 청주시 부시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라는 행안부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감봉 3개월의 경징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유가족이 이런 상황을 좀 제대로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실무의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물리는 건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자치단체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그 자치단체의 정책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상 조사와 책임을 강조해 주셨는데, 대표님. 이번 사고를 보면서 느낀 건 그 제방을 갖다가 나중에 쌓을 때도 1m 정도 낮게 쌓고 이게 이제 그 설계도면이나 시공 계획서 없이 임시 제방을 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장을 감리도 있고 현장 조사도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 너무 경원시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장을 좀 철저하게 좀 보고 또 이런 거 절차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만약에 제방이라는 게 또 우기였지 않습니까? 헐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까지 확실하게 그 어떤 그 수방 대책까지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소홀히 그 현장에 맡긴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매년 어떤 큰 사고가 나면 그 매뉴얼이 있지만은 그 매뉴얼 가지고 연습도 했겠죠, 훈련도. 예. 근데 실제 사고가 나면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훈련을 강화하거나 이런 거 위에는 현실적으로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교수님. 네, SCIP 땡땡님께서 인재로 발생한 사고인데도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국장님. 예. 네,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 댓글 같았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지시받는 실무자만 처벌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지난달 KTX 충주역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기차를 타지도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일반석과 달리 휠체어 좌석만 3월 내내 매진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역 엘리베이터가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예 표 구매를 막아놓은 거였습니다. 당시 코레일 측은 매진 표시 자체가 사전에 안내한 거라면서 열차를 타려면 일반석을 타거나 11km 떨어진 다른 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 뒤편 출입구 엘리베이터를 통해 승강장을 오갈 수 있었는데도 표 구매부터 막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의 정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매진으로 휠체어 좌석 예매를 차단한 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도 이동하는 코레일 측이 결국 장애인 단체를 직접 만나 사과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항의한 지 일주일 만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뿐이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10일 KTX 횡성역에서도 엘리베이터 케이블 교체 작업을 이유로 휠체어석 예매를 막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예, 이 뉴스 보셨던 분 아마 황당함을 넘어서 화가 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휠체어가 아예 열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막아선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저는 더 문제는 해당 역의 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진이라고 표시했으니까 이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항고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해명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변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좀 아까울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그냥 매진이라고 하면 다른 시간대는 혹시 있지 않을까, 다른 날엔 있지 않을까 많이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셨다는 보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안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우습고요. 실제로 오래된 역사의 경우에는 설비를 고칠 수도 있고 새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얼마 동안 운행이 조금 어려워지니 다른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열차에 탑승하지 못합니다가 당연한 것처럼 차별과 배제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방식 자체가 저는 근본적으로 이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뭐 대책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겠냐 우려했던 것처럼 사실 이 부분 뭐 사과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지를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박재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선이었을까?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납득이 그냥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동안 이렇게 매진, 사실 매진도 아닌데 그냥 거짓말을 그냥 올려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교통약자법이라고 있는데 이 장애인분들 당연히 교통약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든 이분들이 대중교통, 특히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아주 거의 핵심적인 교통수단이 바로 이 열차인데 예. 그거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매진이라는 너무나 그들에게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이동권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당연히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김정은 대표님. 저도 이제 댓글을 한번 봤더니 진짜 기가 막힌다. 예. 그 답도 없다 이런 댓글을 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과거에 여러 차례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우리 적발은 되지 않았지만 매진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지 않나 이런 예측이 되는데 어쨌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어떤 무지 이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코레일에서 뭐 사과하고 이렇게 이제 재발 방지 약속을 했는데 뭐 이게 이런 그 약속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의 어떤 그 체득이라든지 공사할 때 이 장애인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그 약자, 교통 약자의 어떤 교통 대책부터 마련을 해놓고 공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34조 5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명확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증진법 다 법조항이 있습니다. 코레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가장 큰 공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준공무원, 공무원이나 다름없이 대우, 처우를 잘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띠칸이 잘못을 저지르고 한 번, 두 번 거짓말로 해명하고 만다? 그리고 다시 또 모르게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 충주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하철을 타도 임산부석 이런데 요즘 앉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다 빈자리로 있습니다. 하물며 장애인석으로 한 양당, 보통 저 지정해서 전체 기차에서 뭐 4석씩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시간 임박해서 장애인들이 안 산다고 일반인한테 좌석을 판다? 이런 각종 편법에 대해서 그 큰 매출과 수익을 거두고 있는 코레일, 공무원, 준공무원으로 취급받는 분들이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이런 짓을 한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항의를 하니까 코레일 측은 일단 사과는 했지만 다른 역에서 또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어떤 그 단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책임을 물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재발 방지, 그렇지 않고는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코레일이 좀 아프지만 읍참마 속으로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장님. 예. 해당 사항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취재가 시작되니까 그제서야 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하죠. 그만큼 아무리 시민들이 당사자들이 가서 항의해도 언론 한 번의 보도가 더 무섭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좀 안타깝고 좀 참담한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이 부분 뭐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매뉴얼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앞서 오송 참사 이야기에서도 그렇지만 매뉴얼대로만 해도 본전은 될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여러 가지 뭐 바쁘니까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요건들을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게 뭐 기본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좀 제대로 된 처벌이나 강제적으로 이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네, 이번 매진 사건 외에도 휠체어 장애인들이 열차를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떤 점들이 개선이 돼야 될지 또 추가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 요번에 이제 사례에서 봤듯이 뭐 다른 역을 이용해라.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왔다가 이제 이용을 못 하고 그리고 거기 설명 들은 건 다른 역을 이용해라. 이건 너무 무책임하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우리 여기 지금 토론자들이 다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이게 실행이 문제겠죠. 실행이 예. 매뉴얼 제도 다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담당자들이 좀 정확하게 실행하는 거 이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책임 의식과 그렇습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책임 의식은 너무 당연하고요. 예. 또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미국에 보면은 1990년에 ADA라고 장애인 그 이동에 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모든 버스를 다 저상 버스로 의무화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지금 청주도 저상 버스 의무 비율을 해서 도입하고 있는데 아마 180대 이상 지금 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전체 모든 버스 이런 것들을 저상 버스로 의무화해라. 그리고 우리가 해피콜 이런 거 있잖아요. 불러서 이제 장애인분들 휠체어 같은 거 싣고 갈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다 저상으로 전부 다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개별로 호출해서 갈 수 있는 걸 더 소환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증설하는 부분들. 그리고 택시조차도 옐로캡 그 택시 중에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택시 중에서 저상 택시 이런 것들도 강화하고 있고요. 독일에 보면 비상벨이라든지 그 음성 안내 장치 이런 것들을 낮춰서 만드는 거. 우리 제 키 높이로 돼 있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보면. 그럼 장애인분들은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못 누르잖아요. 요런 아주 생활 속에 있는 작은 거부터 다 고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네. 전동 휠체어 좌석은 우리 다 얘기했지만 그냥 빈칸입니다. 예. 좌석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짐을 놓거나 어떤 사람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 좌석이네라고 해서 그냥 서서 계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장애인분이 내 자리입니다라고 가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떡하니 다른 사람이 거기에 이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공간 자체를 좀 더 시인성을 좋게 해서 여기는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용 구역입니다라는 걸 해서 좀 누가 거기를 함부로 점유하지 않도록 짐을 갖다 놓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배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열차를 이용해서 어딘가로 가는 것 비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데 장애인들에게는 그렇게 당연한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장애인이건 장애이건 똑같이 당연해야 하는 거죠.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열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실은 장애가 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이 전국에 59개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대부분 무인역이거나 1, 2인의 소수가 역무원이 근무하는 경우기 때문에 뭐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고 끝내서는 안 되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우리보다 사회적인 환경이 비록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 국가들도 이미 장애 없이 모든 도시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는 환경 탓을 할 거고 예산 탓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뭐 환경이 어려우니까 설치할 수 없어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는 장애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역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내놔야 하지 이것이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만으로는 저는 장애 이동권이 지켜지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코레일의 인재상을 들어서 전국을 찔러주셨습니다. REJO 땡땡님께서 사람 지향 소통인, 고객 지향 전문인, 미래 지향 혁신인이라고 하는 코레일 인재상으로 찔러주셨습니다. 네, 국장님. 예, 역시 안타까운 현실 짚어주신 댓글 같은데요. 이동권조차 누릴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지난달 19일 이범석 청주시장은 한화 이글스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6경기가 청주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시범 경기를 제외하고 정규리그 한 경기도 배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의 뭐 지원이라든지 우리 청주 팬들의 열성적인 응원에 대한 배신이죠. 지난주엔 김용환 충북지사가 청주 경기 배정을 촉구하며 야구장 신축과 프로야구단 창단까지 언급했습니다. 김웅용 전 감독 등 야구계 원로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야구 팬들은 오히려 청주시와 충청북도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1979년에 건립한 청주 야구장의 열악한 시설 개선이 먼저라는 겁니다. 선수들이 팬들에게 진짜 최선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될 환경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죠. 당장 몇 경기를 얻기보다 시민과 팬, 선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나오신 네 분은 프로야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충청직을 연고로 하고 있는 한화 이글스의 최근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만큼 팬들이 크게 공모가 됐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청주에서 프로야구가 한 번도 열리지 않습니다. 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대전에 그 하나 생명 볼파크인가요? 그 건립되자마자 청주 야구장에 이렇게 좀 내팽개치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큰 실망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야구 청주에서 매년 6경기씩 했는데 지금까지는 왜 어떻게 했는지 이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시설은 낙후되고 선수들이 뭐 잔디가 나빠서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늘상 있었던 거고 뭐 청주 야구장이 전국에서 몇 번째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업 논리 또는 아니면 또 대전에 그 야구장이 뭐 새로 지어지면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작년에 저도 청주 야구장 가가지고 류현진 나오는 거 보면서 진짜 목이 터져라 이렇게 응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청주 그 하나 팬들한테는 이게 하나의 문화입니다. 하나의 문화고 매년 6경기 중에 거기 가서 진짜 응원하고 이런 게 굉장히 희망이고 어떤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하나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세지 계속 뭐 하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를 응원했는데 하나는 우리 청주 팬들 버린 것 같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죠. 항상 뭐 하나 성적이 안 좋아도 청주 매진이었잖아요. 그죠. 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팬의 입장에서 또 청주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화가 나죠. 그런데 다시 본질적인 부분으로 좀 돌아가 보면 연목 구호 아니냐.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이런 꼴 아니냐. 특히 팬심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습니다. 수요자인 우리 팬들, 우리 충북 또 청주 시민들, 공급자 한화 또는 야구단. 그런데 야구단에는 공교롭게도 재밌게도 두 개 있는 거죠. 홈팀이 있고 어웨이 원정팀이 있는 거죠. 그러면 팬도 이 경기장에 대해서 만족을 못한다. 그다음에 홈팀도 만족을 못한다. 어웨이팀도 만족을 못한다. 모두가 만족을 못한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강요를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시대적으로.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한화 볼파크 대전역에서 내려서 걸어갈 정도로 구도심의 옛날 한밥 종합경기장에 진 거죠. 중구청 있는 데를 지나서 충분히 걸어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막 몰려요. 관중석이 22,000석에 인피니티 풀까지 막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마케팅 세일즈 포인트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1,500석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기업 논리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입점해 있는 각종 소상공인들이 또 있단 말이죠. 계약 관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선수들이 양질의 플레이를 당연히 펼쳐야 되는데 청주구장에서 하다 뭐 발이 접질렸다는 거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 또 마운드의 높이가 달라서 배수 이런 것 때문에 마운드만 높여놔서 어땠다. 다 뉴스에 기사에서 본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선수들, 특히 어웨이 팀 선수들도 굉장히 싫어한다. 이러면 이제 한화 입장에서 또 어려운 게 있겠죠. 제가 한화를 옹호할 입장이 없습니다. 저 한화에 아는 관계자들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그런 비슷한 현실적인 고충을 또 얘기를 합니다. 연목 9억, 우리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게, 구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 자, 2천억 정도 들었다고 그랬죠. 그 건물 공사 짓는 것만 약 1,500억 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타, 부대시설까지 한 2천억 들었습니다. 본 공사할 때 30%, 약 450억 정도를 한화가 됐고, 예. 나머지 국비를 300억을 대전시가 타냈습니다. 나머지를 한화가 됐습니다. 한 700억 정도를 한화가 됐고, 거기에 이제 부대시설은 또 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규모를 보면 충북도, 청주시 아주 불경기로 정말 우리가 어려워서 못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유지, 시유지 이런 것들을 매각하면서 시 외곽으로 빼고 하는 등등의 절차를 거쳐보면 민간 자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참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할 게 아니라 화끈하게 경기장 다 한번 바꿔버리십시다. 예. 네,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좀 더 보충하자면은 청주시가 한화구단을 상대로 야구 경기 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지?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낀다, 뭐 비난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거의 요청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팬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이돌들 막 좋아하면은 서울이건 어디건 막 가서 콘서트 가잖아요. 예. 하나 팬들도 물론 우리 홈구장, 청주 경기장에서 야구장에서 직접 직관하면 더 좋죠. 근데 우리 선수들 최고의 기량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청주가 아닌 대전, 새로 지은 그 구장에서 최고의 기량, 안전하게 아주 월등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고 그거를 내가 거기 가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TV로도 볼 수 있고 한다면은 그게 오히려 팬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좀 당분간은 그거를 좀 우리가 지켜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실을 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말씀 좀 해주셨고, 네, 최 국장님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예, 불과 얼마 전에 타 지역 야구구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많은 이제 관중들, 다른 우리 지역 관중들도 그 상황들을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즐겁게 하루 보고 오면 되지라고 혹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안전 먼저 생각할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이 야구 보러 가서 혹시나 뭐 다치거나 더 엄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 없이 사실은 가야 하는 건데 현재 청주 야구장은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시설인 거고요. 최근 10년간 청주 야구장 보수에 100억이 훌쩍 넘는 예산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계속 10억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많은 관중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 100억 넘는 예산이 어디에 쓰인 거냐? 의문스러울 정도로 사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도지사나 시장이 나서서 해당 기업들 관계자들까지 만나서 간담회를 해서 올해 경기를 뭐 6경기, 7경기를 유치해달라 요구하는 모양새가 저는 좀 우습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주 지역에 야구장이 필요하면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마치 현재 오고 있지 못하는 야구 경기 몇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야구장을 만드는 방식이라면 저는 그건 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야구장 1,000억 이상 규모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고 1년에 10경기도 못 와서 경기를 한다 그러면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저는 벗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의견이 다른데요. 그렇게 이제 경기장을 지어놓는다면 경기 수가 바뀌겠죠. 그리고 홈 앤드 어웨이 이런 면에서 여러 불평 불만이 줄어들 것이고 숙소, 이제 호텔 이런 것들이 또 부대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바뀌겠죠. 하나의 우리 비슷한 지역 사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주가 약 65만 됩니다. 청주의 원도심이 지금 65만쯤 됩니다. 거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예. 구청원 지역을 빼고 원도심이 약 65만쯤 됩니다. 월드컵 경기장 있죠. 아이스링크 있죠. 요번에 1,500억을 들여서 야구장을 최신식으로 다시 또 져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광주와 전주 타이거즈가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광주에만 그럼 몰려서 경기를 하느냐? 아니죠. 분산되는 게 더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그걸 따질 수가 없다. 우리 좋아하는 그 손흥민 선수 토트넘 인구가 13만에 런던 북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관중석이 6만 석이 넘습니다. 그 토트넘 홈그라운드 그 경기장이.
그러면 13만 도시에서도 6만 이상을 질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성질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또. 예. 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동의도 합니다만 저는 현재의 논의가 그런 장기적인 관점이나 고민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도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립 경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경기장 만들고. 근데 사실은 어느 팀도 홈 경기가 아닌 원정 경기인데 누가 이곳을 그렇게 좋아서 오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고요. 저는 더 근본적으로 청주시가 지금 야구장을 수천억, 뭐 1,000억 이상, 2,000억 가까이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런 규모를 들여서 야구장을 짓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냐라는 질문은 저는 던져야 될 것 같고요. 청주에 수건 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대선 맞아서 수건 사업 계속 요구할 거다라는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청주교도소 이전부터 사실은 또 청주시청사는 또 신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천억 개의 예산들이 투여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국비가 물론 투여된다고 해도 지역 안에서의 정말 우선순위가 정말 이것이 앞서는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가 없이 무조건 꿀잼, 무조건 가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그 청주 야구장의 상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점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그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우선 당장 또 야구 팬들은 뭐 대전으로 가야죠. 올해 시범 경기 2게임 정도 있었는데 그 외에는 올해 배정 없습니다.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전에 뭐 72경기 정도 올해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뭐 어떻게 보면 뭐 1시간 정도 거리니까. 근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야구 경기가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으면 참 좋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뭐 한화가 배정을 그렇게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 수도 없는 문제고 정치인들이 뭐 이범섭 시장 이 문제 가장 배신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하게 어필을 해.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청주시장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거 처음 봤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나가 이제 대전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 관련돼 가지고 뭐 이제 LG나 이런 어떤 그 충청권의 제2의 뭐 야구 그 프로야구단을 뭐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은 또 논의를 좀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하나 이글스 팬들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 현실은 현실입니다. 예. 뭐 거기 기업 논리든 뭐 새 구장 뭐 만들어 놨더니 청주 같은 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뭐 물론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선수 대기하는데 버스에서 대기한다, 주차장에서 대기한다. 뭐 이런 부분 상당히 열악한 거 틀림없는데 현실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논리에 우리 맞대응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대시를 하고 안 되면 추후에 뭐 새로 짓든지 뭐 어떤 그 방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 또 누가 말씀해? 예, 올해 그러세요. 이제 경기를 뭐 유치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 뭐 그게 사회공헌 차원이든 어떤 뭐 외부적인 우리 지역민의 압력이든 간에 그게 가장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화에서 어느 정도는 이익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라. 물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한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청주 체육관 앞에서 한화 차원에서 버스를 셔틀처럼 해서 몇 대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차에서부터 같이 응원가를 뭐 부르면서 맞춰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티켓 청주 시민들이 티켓을 갖고 갔을 때 지금 이런 청주 시민들의 분노와 이런 것들을 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외야 내야냐 뭐 VIP 박스냐 뭐 이런 것 따라 가격은 다르지만 대체로 15,000원부터 뭐 5만 원, 10만 원까지 막 있잖아요. 다양하게. 그러면 청주 시민 이걸 티켓을 줬을 때 하다못해 어묵 하나라도 줄 수 있는 뭐 이런 현실적인 방안으로 일부 올해 이렇게 분노한 청주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공론화를 하고 지금 저 스포츠 컴플렉스가 있는 축구장, 야구장 해서 보니까 제가 네이버 지도로 그려보니까 한 6만 5천 평 이상 되더라고요. 이걸 전체를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시내 개발한 비용으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이런 방식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 변호사님. 이 프로라는 말이 붙잖아요. 프로라는 건 돈이 오간다라는 거거든요. 예. 사업입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한화에다가 무조건 양보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거는 계약 관계까지 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청주시, 저는 청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계약 관계라는 것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가서 직관하시는 게 어떠시냐라는
그 의견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저 보완드리면 이게 단순히 그냥 경기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컬처. 예를 들어 광주 그 아시아드 경기장 앞에 보시면 사시사철 비박을 할 수 있게 해놨고 버스킹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화 콘텐츠와 맞물리고 K푸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릴 수 있는 어떤 유형적 공간, 문화적인 공간, 단순 스포츠가 아니라 종합적인 문화 공간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전체 우리 청주 시민, 충북 도민들의 어떤 자부심의 공간으로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 국장님. 예, 프로야구단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입니다. 그만큼 많은 요구도 있고 그만큼 뭐 해보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데 그게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될 거고요. 이게 쉬운 일이라면 모든 자치단체가 다 프로야구단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뭐 몇몇 야구 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예. 그 예산을 경기장 만들고 막 이렇게 무리하게 쓰는 것보다는 그것 있는 예산을 지역의 생활체육이나 다양하게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이 사실은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히려 더 소외받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아주 간단하게 EYOU 땡땡님께서 지어야 한다. 네. 또 누가 있으신가요? 예, 전 좀 반대적인 댓글인데요. 2026년 지방선거욕 선심성 발언 아닌가요?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예, 대표님. 징징대지 말고 시설부터 개선하고 바꿔라. 이런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 지역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시사 토론창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